네, 기본소득이란 용어 솔깃합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최저 생계비 이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께서 연간 100만 원 지급을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 평균 8만 원 수준으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이 정도로 큰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설익은 정책 실험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기본소득 의제는 과거와는 다른 정말로 질적으로 다른 정책에서 생소하고 또 수용성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소위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 그다음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특히 최근에 기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익의 독점이 사실은 시장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반성 때문에 디지털 기업의 성공한 CEO들 예를 들면 마크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나 지금 이런 아주 성공한 디지털 기업 CEO들도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럼 왜냐하면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장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구 선진국은 안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 제기한 거죠. 서구 선진국은 이미 경제 규모에 비해서 복지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GDP의 평균 20%를 넘어서고 보통 30% 선진국이라 하면 30%를 넘어서는데 우리는 복지 지출 비중이 11%에 불과해서 경제 총량 규모로는 선진국인데 복지 규모로 따지면 실제로는 후진국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위기이긴 한데 앞으로 우리는 복지 지출을 늘려가야 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투자 자금이 남아나는 시대라서 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성장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게 국제경제기구들의 10수년 전부터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즉 우리가 포용성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쨌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단순히 과거 방식으로 선별 지원 또는 어려운 사람만을 지원한 복지정책으로 가면 납세자들, 고액 납세자들이 자기는 비용만 내고 이익은 없기 때문에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두가 함께 혜택받는 방식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또 실효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소득 문제를 얘기하고 다른 나라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안 하고 있으나 우리가 새 길을 연다. 그래야 우리가 선도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 복지지출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되는데 기존의 복지를 다 통폐합해서 바꾸자. 이 우파적 사고와 정책이잖아요. 또 좌파적 성격이라면 우리가 복지지출이 너무 낮으니 기본소득으로 많이 지원하자. 이게 이제 좌파적 생각이고 저는 여기 두 가지와는 좀 다릅니다.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서 축장되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3개월 시한부에 소비 쿠폰으로 지급해서 반드시 시장에 소비하게 하고 그것이 수요를 창출하고 수요 창출이 다시 생산 투자를 유발하는 이 선순환의 마중물로 쓰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받아주면 좋겠고요. 소액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상태의 최종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목표로 바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논쟁도 많고 문제도 많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저는 보통 이상적인 사람들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도를 안 해요. 논쟁만 합니다. 저는 반발짝이라도 가자. 그래야 언젠가 100발짝 뒤에 있는 목표에 도달한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본소득이 필요하지만 이해도 부족하고 효과에 대한 검증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서 고액으로 넓혀 나가면서 국민적 이해를 늘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8만 원이 소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만 원이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유기해서 지금 살인죄로, 존속 살인죄로 재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2만 원 때문에. 네? 친척에게 10만 원 빌리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양육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살인범으로 지금 징역 4년 받았던데 다행히 집행유예 받았더군요. 1인당 월 8만 원이 적은 금액이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를 연 기준으로 하면 4인 가구에 1년에 400만 원씩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1년에 서민 가구 400만 원 저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액이고 이게 그냥 소득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소비 쿠폰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길어 죄송한데 국민의힘도 기본소득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선별복지 자꾸 주장하시던데 그러시려면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고치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일 겁니다. 네, 추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핵심이 재원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25세 이상 4천만 명에게 월 30만 원 주려면 연간 144조 원이 네. 필요합니다. 이것은 연간 한국의 세수 600조 원의 네. 4분의 1이 해당합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재원 마련 네.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걸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이게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부의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책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늘려갈 수 있죠. 그리고 방식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기본소득을 소액에서 고액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 아동 또는 청소년, 농촌, 장애인 이런 쪽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은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에게는 차별 없이 20만 원씩을 다 지급하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노인 기본소득이죠. 아동들에게 월 얼마씩을 차별 없이 다 지급하겠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동소득, 아동수당. 이게 바로 부분적인 아동 기본소득이죠. 이게 쭉 연결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마치 제가 새롭게 주장하는 별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정책으로 시도했고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조 1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냐, 기존의 복지와는 어떤 관계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기존의 복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선별 정책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데 대한 복지 정책 필요하죠. 보편적 복지 정책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국민이 혜택받는, 그게 또 경제적 선순환에 기여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요. 저는 기본적인 구상을 부분적 기본소득, 즉 아동수당, 노인 기본소득 또는 장애인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이런 청소년 또는 청년 기본소득, 부분적인 것들은 일반 회계를 조정해서 최대한 조달을 하고 보편적 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일괄 지원하는 방식은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재원에 제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세와 토지 보유세입니다. 우리는 세금 부담률이 전 세계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증세에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세금은 내는데 혜택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북유럽처럼 증세하면 내가 오히려 이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회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증세와 배분을 통해서 양극화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의 길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탄소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또 탄소세 하면은 기업들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병이 난 내 아들을 수술하면 아프니까 수술하지 말자고 하는 게 맞습니까? 빨리 수술해가지고 수술비 없으면 좀 빌려가지고라도 빨리 건강하게 만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그거 갚게 하는 게 진짜 부모 관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탄소세 부과를 안 하고 지금 톤당 10,000원 정도만 부담하는 이 방식을 계속 2, 3년만 유지하면 우리 국내의 모든 수출 기업들은 유럽에 수출할 때 또 미국에 수출할 때 톤당 5만 원과 실제 우리가 부담하는 1만 원의 차이, 탄소 배출 1톤당 4만 원을 국경 조정 부담금으로 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탄소가 1.5톤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우리 수출 기업들 국제 경쟁력을 잃고 우리의 국부를 탄소 조정 부담금의 이름으로 유럽이나 미국에다 다 내야 됩니다.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반드시 부과해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소위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탄소세를 톤당 지금 5만 원만 추가로 걷어도 지금 유럽 기준이 5만 원이거든요. 앞으로 지금 10만 원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국제기구들이 곧 그렇게 하겠대요. 15만 원까지 올리겠답니다. 이거를 4만 원을 올려서 결국은 물가가 오르는 시민들에게 일부 배당하고 또 산업전환, 저탄소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기업전환에 지원하는 스위스 방식을 도입하면 사실 그게 기본소득 아니겠어요? 국토부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보유 비율이 낮으니까 혹시 투기의 가능성, 나중에 갑자기 땅값으로 우연을 기대하고 땅을 사모아 놓잖아요. 자손들만 대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 보유세를 부과해서 투기를 막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안 내려고 하니까. 역시 이 부분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 국민한테 배당하면 땅이 없는 사람, 있어도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사람이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항 없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아버님 충분히 저희 설명이 된 것 같고 네네.